때는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38분경 주말 당직 중이던 김재경 형사님이 해경으로부터 무전을 받습니다. 거금대교에서 여성 투신 사건 발생. 긴급 출동 바랍니다. 아니 주말 낮 12시예요? 12시경에? 투신을 지금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신고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거금대교라고 하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거금대교는 고흥에 있는 섬 중에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층 구조로 세워져 위는 차도고 그 아래는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길고 큰 다리군요. 근데 대교 아래로 투신을 했다라는 신고라면 바다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경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다니까요. 바다 투신 사건이면. 근데 강력팀으로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네, 여성이 바다에 떨어졌으면 해경이 했을 텐데 대교 아래 그 보호 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성을 발견한 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민이었고요. 그날 해무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는데 보호 위에 뭔가 커다란 게 떡하니 있어가지고 해경한테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출동해 보니 그 보호 위에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강력팀으로 연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여성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저희가 사건을 인계받았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금대교 높이가 38m 정도 되는데 아이고. 머리 쪽으로 추락했는지 두개골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는데요. 전신에는 눈에 보이는 골절이나 뚜렷한 예상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 머리만요? 머리로 떨어져요? 야, 근데 38m면 거의 아파트 13층 정도 높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외에 다른 외상이 없을 수 있나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특히 그 미국 엠파이어 빌딩 아시죠? 네네. 거기 86층에서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리무진의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아마 많이 흡수가 된 것 같아요. 86층에서 떨어져도 일단은 온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군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지금 발견된 것이 교각의 보호잖아요. 이 보호는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충격이 흡수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자가 머리를 밑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이외에 다른 곳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혹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이게 자살이 아니라면 이미 의식이 없는. 그쵸? 맞습니다. 현장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라면 휴대전화나 신분증 같은 개인 소지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교각 위아래 주변을 다 뒤져봤지만 신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발도 깨끗했고요. 양말도요? 예. 제일 수상했던 건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바닷바람도 굉장히 세가지고 몸이 얼 정도였는데 여성이 그 외투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떨어져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이 모든 정황들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면서 타살로 종집을 찍게 됩니다. 아 저 보 위에? 예, 맞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아, 저 부분에. 야. 저 혈흔이에요? 아 근데 저거는 보가 아니라 교각 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이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교 위를 가봤더니
난간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다리에서 추락하기 전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했고요. 근데 저 정도면 꽤 큰 거예요. 몇 방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곧 상처도 깊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위에서. 네. 그렇죠. 지금 난간이 여러 칸인데 만약 여성이 스스로 자해를 했던 상황이라고 쳐도 보통 자연스러운 상황이면 난간의 맨 위쪽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이맨 아래쪽 난간에 혈흔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견된 여성의 신체에는 다른 외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혈흔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머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처가 이미 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머리 다친 여성을 누군가가 저 난간의 사이 틈을 이용해서 밀어버렸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아까 전에 그 머리로만 충격을 흡수했다는 게 움직임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상태였을 수 있다. 그렇네요. 그럼 적어도 의식이 없는 여성을 걸어서 옮기진 않았을 것 같고 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혹시 현장에 CCTV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부터 역으로 CCTV를 쭉 확인했는데 신고 당일 새벽 3시경 대교 위에서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보이는 겁니다. 시신이 추락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약 5분 정도 멈춰 서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CCTV에 그 차량의 번호가 혹시 잡혔나요? 어두워가지고 차량 번호까지는 판별이 어려웠지만 영상에 찍힌 차체 모양과 헤드라이트 높이가 약간 높았던 걸로 봐서 SUV 차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새벽 시간 움직이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차량을 따라서 CCTV를 따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CCTV상에 차가 정차했던 시간이 새벽 3시경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신 발견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피해 여성의 신원은 확인이 된다요? 사망한 여성은 거금대교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순천에서 살고 있었고요. 당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고흥에서 순천이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그냥 같은 생활권이라고 거의 봐도 되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이 가족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신원 확인하자마자 사망한 여성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게 나왔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2시간 반 전이죠. 당일 아침 10시경 아들이 미기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전날 아침 출근했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치. 밤새 엄마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침부터 신고를 한 거일 텐데 가족들은 바로 만나보신 거죠? 네, 사망한 여성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찾아갔는데 집에는 90세가 넘은 아버님만 계셨습니다. 차마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아침에 손주가 신고했던 건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묻는 말에 모른다고만 대답하면서 아버님이 영 도와주시질 않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손주가 신고할 때 옆에 안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좀 워낙 많으셔서 그런가. 잘 안 들리시고. 방세가. 왜냐면 사실 신고하는 걸 몰랐으면 뭐 놀래기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고흥경찰서 형사가 맞다. 지금 따님 찾는 일이 급하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설득을 하니까 잠깐 망설이시다가 혹시 빚쟁이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머,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여성에게 빚이 있었나 봐요. 돈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그렇죠. 빚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딸이 사회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급한 불은 끈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 건 몇 년 전 일이라고 하셨고요.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또 놀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손주는요?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 여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갔다고 했고요. 당시 피해 여성의 기지국 위치가 계속 집 인근으로 떠서 아들을 기다릴 겸 휴대폰을 찾아다녀 보기로 했죠. 귀지국 위치가 집 인근이라고요? 집에 귀가하는 시간에 납치를 당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된 건가? 휴대전화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하수구에서 발견됐고요. 떨어진 건지 일부러 버린 건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좀 만나보셨나요? 네, 아들한테 어머니 부고를 전했는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신고를 해놨으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님이 귀가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아, 평소에 엄마가 직장 동료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외박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참 정신을 놓고 멍하니 있던 아들이 엄마가 새벽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만한 사람이 있다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아, 맞다, 형사님. 제가 그 PC방에 갔다가 새벽 5시쯤 집에 왔는데요. 그 골목길에 엄마 차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막 주차했는지 엔진 불이 탁 꺼져서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 차로 막 달려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게 대리기사님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차를 집에 주차해달라고 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대리기사님한테 어디서 차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대리기사님. 약간 탁송 개념으로 차를 보낸 거네요. 그치. 차 주인 엄마는 차 안에 없고 웬 아저씨가 와서 봤더니 대리기사님이었다. 네, 당연히 엄마 차니까 엄마랑 같이 들어가려고 갔더니 그쵸 그쵸. 아니 차만 보내놓고 어디로 가신 거지? 그러니까 대리를 불렀으면 보통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아들이 형사님한테 이런 걸 건넵니다. 이런 거요? 뭐지? 어? 어? 차키 이거 그냥 차키잖아요. 그냥 차인데. 하나는 요거는 이제 스마트 키고 요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돌려서 넣는. 아 근데 이거 브랜드가 다르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두 대다. 야 예리하다. 차가 두 대인 거예요? 누구 건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 에? 대리기사가 간 후에 어머니 차를 열어봤는데 운전석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대리기사가 떨어뜨리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차키가 아니라 어머니 차 안에 운전석에 떨어져 있던 차키다. 아니 근데 대리기사님 거면 하루 찾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키는 필수인데. 근데 바로 찾으러 오지 않은 거 보면 대리기사님 차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키의 주인은 뭔가 그 운전석에 앉았던 어떤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차를 대신 운전할 정도면 가까운 사람의 열쇠라는 걸 텐데 지금 이 사건과 또 어떤 관련이 있길래. 그러게. 과연 이 키가 사건을 해결할 키가 될지 지켜보시죠. 일단 형사님들은 사망한 여성의 차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차가 놀랍게도 SUV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대교 CCTV에 맞네. 잠깐 머물렀던 차. 그 거금대교에서 찍혔던 차도 SUV. 아 근데 그게 SUV가 한두 대가 아닌데
혹시 그 CCTV에 찍힌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었나요? CCTV에 찍힌 차체만 봤을 때는 같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 유가도는 깨끗하긴 했는데 혹시나 하고 차량 내부에 누미로를 뿌렸더니 뒷좌석 시트랑 발 매트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루미노를 하기 전에 깨끗했다면 그건 범인이 차를 일단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행이 버려진 차량을 대리기사님이 키를 받아서 집 앞에 두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은 차 내부는 어차피 청소가 돼서 깨끗하니까 몰랐던 거고. 그러네. 왜냐면 대리기사님 말로는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주차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대리를 부른 여성. 피의자 집 주소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면식범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요. 범행에 이용된 그것도 피해자 차량이잖아요. 그 집 앞에 갖다 놓아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차가 그쪽에 주차되어 있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갔을 테고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가 진행되고 추적이 시작될 텐데 다른 곳에 차라리 은폐를 하지 집 앞에 굳이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 설마 그 대리기사가 그 범행과 연관돼 있는 사람? 어우,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놓고 그냥 대리기사 역할로 차를 두고 간다? 아, 이건 너무 대범한 것 같은데 진짜? 집 앞에서 아들도 만났잖아요. 우연히? 그걸 생각도 못했겠지만. 예. 새벽 5시면 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다 잠들었을 거라 생각한 시간에 아들이랑 우연히 마주쳐갖고 불현듯 떠오른 게 그냥 이 대리기사라고 거짓말을 또 했을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집 앞에 차를 주차했던 그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그 남성부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리기사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야, 이거 처음에 우리 사건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용인 선상에 올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 그럼 형사님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통화자가 대리기사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이 2일 저녁 8시경이었거든요. 낮술을 드셨나?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 8시에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그러면 그 대리기사라고 우리 저희가 추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됐나요? 네, 순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날 무슨 일로 피해자와 통화를 했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문제로 잠깐 통화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확인해 봤더니 남자의 말이 맞았고요. 유기 시점이었던 새벽 3시 무렵에 기지국 위치도 집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통화자가 범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게. 그럼 그때 피해자의 기지국 위치는 또 어디로 잡혔나요? 순천의 한 빌라촌에 위치가 떴습니다. 집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고요. 빌라촌? 빌라촌에는 왜 갔을까요? 뭔가 지인을 만나러 갔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복지관이랑 가까운 곳이기도 했고 피해자 아들이 평소 엄마가 복지관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탐문을 했는데 직원 중에 그 빌라촌에 피해자를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왜 그걸 왜 데려다 줄까? 혹시 무슨 일로 그랬답니까? 퇴근길에 피해자를 가끔 태워주던 직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한 번은 약속이 있다며 그 빌라촌에 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예전에 다른 복지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요. 이전 근무했던 근무지의 동료를 만나러 간 거네요. 그렇죠? 그 직원분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진 않던가요? 예,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보다 나이가 좀 많은 남성이고 화물차를 몰다가 일이 끊기는 바람에 복지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했고요. 혼자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들이 본 그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대리기사로 추정했던 바로 그 사람? 네. 야, 근데 지금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건을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를 키가 하나 있었잖아요. 키? 어?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떨어져 있었던 이 키요? 그러니까 이 키가 사건을 해결할 키? 네, 맞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라는 남자가 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쇠 주인인 것만 확인되면 작은 단서라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지.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빌라촌에 주차된 차량에 키를 찌르고 다녔고요. 팀장님이랑 민기 형은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남성을 집집마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휘몰아치듯이 범인이 잡힌다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덜컥 열립니다. 오. 야. 열려요? 아, 대박.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과거 직장 동료가 이 키의 주인이었던 거네요? 그럼 그 남자가 범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려요? 차를 찾자마자 저희가 차량을 조회해서 차주의 사진을 뽑아서 피해자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새벽에 엄마 차를 주차한 대리기사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범인으로 봐야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용의자가 특정된 거네요. 그러게요. 문제는 이 남자의 주소지가 인근 지방에 있는 부모님 주소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승용차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타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승용차에 타더니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를 막아 세우고 그 남자한테 피해자 이름을 대고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죠. 범인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러대죠. 무슨 소리예요? 뭐 누구요? 저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잡아댔을 것 같은데요? 안다고 했습니다. 아, 2일날 만나서 술도 한잔 했다고 했고요.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며 희한하게 말했습니다. 어? 근데 아들이 대리운전기사인 거 확인해줬고 근데 이 사람은 대리운전기사라고 거짓말하고 사라졌잖아요. 이건 뭐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집을 좀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순순히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민기한테 슬쩍 얘기도 했고요. 빨리 집 CCTV부터 확인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남자의 집에 피해자인 그 여성이 갔던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여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피해 여성이 이 집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됩니다. 어머, 새벽 00시 50분 SUV인 거 보니까 지금 피해자 차량인 것 같은데. 저 남자가 피해자의 과거 직장 동료였는데요. 저렇게 빌라 앞에 피해 여성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커다란 이불더미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무거웠는지 낑낑거리면서 뒷좌석에 이불을 밀어 넣었고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불에 피해자를 감아서 싸서 나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팀장님한테 맞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자 집에서 범행 흔적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풀리네. 야, 이렇게 풀린다고요? 방에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 겁니다. 화장실도 방금 청소한 것 같고 바닥에 먼지 하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집을 둘러봤는데 화장실 선자 밑에 혈흔 같은 게 고여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바로 과수들을 불렀는데 화장실이랑 침실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꽤 피를 많이 흘린 걸로 확인됐고요.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교각으로 유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차를 갖다 놓은 거고.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뻔뻔하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네. 범행은 인정했나요?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는데요. 경찰서 오는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미란다 고지하면은 뭐 맞지? 뭐 이렇게 그쵸. 왜 죽였어? 보통 이렇게 네. 하지 않나요? 가만히 두면 범인들이 지들이 불안해서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때를 기다렸죠. 경찰서까지 가는 내내 저희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찰서 딱 도착하니까 담배 달라고 하더군요. 담배. 그 레파토리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네. 이거는 꼭 나오는 거. 그때까지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시신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살인 직후에 휴대전화로 거금대교 물살하고 물때를 검색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물살 무대를. 예. 화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금대교를 자주 지나다녔는데 그 밑으로 시신을 유기하면 실종으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차도 집 앞에 과감하게 갖다 둔 거였다고 했고요. 그 넓은 바다를 놔두고 그 좁은 보 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던 생각도 거죠. 못했던 거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사님을 마주친 그 순간에도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신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거니까.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거 직장 동료를 대체 왜 그랬답니까?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팔찌하고 목걸이를 사달라고 저르는 게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했고요. 뭔 말이야 또. 소리야 또 이게. 참나 진짜. 아니 뭐 내연관계든 뭐든 정말 사귀고 있는 상태라면 선물 사줄 수 있죠.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나중에는 그 진술을 바꿔서 내연 관계인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법정에선 사망한 여성 때문에 같이 살던 동거녀와 헤어졌는데 동거녀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뺐네 막 뺐다. 막 뺏는 거지. 진짜. 한심한 거죠. 이거를 유가족분들이 들으면은 물화통 분통 터지죠. 죗값을 얼마나 받았나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최종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